안녕하십니까. 공부와 세상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5월 6일 연휴 마지막 날. 저는 LG 트윈스는 이겼고요. 저는 그리고 LG 트윈스가 이기는 걸 보고 정기현이 데리고 바람 쐬고 저도 운동 좀 하고 그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기현이 목욕시키고 정기현이가 지금 이제 얌전히 있습니다. 예.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았더니 저 뒤에 저기 얌전히 앉아 있습니다. 예. 스트레스 좀 풀렸는지. 예. 저도 뭐 운동하고 나오니까 좋네요. 자, 이번 시간은 총균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총균세 마지막 시간 증보판에 붙여. 일본인의 조상은 한민족인가, 이것과 추천의 글을 그리고 엄그인의 글 이렇게 딱 읽고 이번 시간 마치고 그 다음 시간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읽겠습니다. 이걸 다 읽고 다음 읽을 제3의 침팬지라는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시 필사와 낭송도 좀 해야 되는데 시간 한번 내보겠습니다. 신심영을 하다가 지금 한참 오래됐는데 해야 되는데요. 네. 자, 증보판에 붙여 한국인의 조상은 다시 하겠습니다. 일본인의 조상은 한민족인가? 일본인의 조상이 한인이란 학설은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종래의 고고학과 문헌사학에 치중됐던 한일 관계사 연구와는 달리 첨단 과학의 지식을 도입한 권위 있는 서구학자가 일본인의 뿌리를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임홍빈 문학사상 편집 고문이라고 합니다. 1998년 디스커버지에 발표된 원논문과 특별 증보면의 차이. 내가 문화일보의 편찬 의원으로 신문 제작에 자문 역할을 하며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던 1998년 여름 세계적인 과학 권위지 디스커버지에 놀랄만한 특집 논문을 발견했다. 제3의 침팬지와 총균세 그리고 섹스의 진화 등 인류 진화에 관한 과학 서적으로는 드물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저작들을 잇따라 발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과학자 제렛 다이아몬드의 일본인의 뿌리라는 논문이었다. 그 논문의 요지는 오늘날의 일본인은 2400년 전 한반도에서 대량으로 이주한 한민족의 후예이며 일본어는 한반도에서 통용되던 고구려어가 변화된 거라는 것이었다. 그는 오늘의 남북한에서 쓰는 말은 고구려어보다 신라어 쪽에 가깝다고 이 글에서 언급했다. 종전에 한일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발표한 한일 관계 이론 가운데 서지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한일 두 민족의 불의에 관한 학설은 적지 않았지만 다이아몬드 교수처럼 서구의 저명한 권위자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직설적이고 단정적으로 일본인의 불의를 추적한 논문은 처음 있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됐다. 결국 오늘의 일본인은 한국인 이민자들의 후예이며 오늘의 많은 영국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민하여 미국을 세운 것처럼 2400년 전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들의 조상들이 세워 발전시킨 나라라는 다이아몬드의 학설은 선민의식이 강한 일본인들로서는 무척 자존심이 상할 만한 글이었다.
한일 간의 불화관계를 잘 아는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 논문 끝에 이러한 결론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최근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탓에 어디에서도 인기를 끌 만한 주장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나는 이 글이 발표된 이후 당연히 일본 쪽에서 신문 잡지는 물론 단행본을 통해 그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한동안 유심히 그 반응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그 다이아몬드의 학설에 관한 일본 쪽 반응은 찬반 양당 간에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수긍한다는 뜻이겠죠? 어차피 뭐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생물이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지들이 선민의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고, 우리 또한 저쪽 북방에서 넘어온 그런 민족의 후예라고 하잖아요. 몽골리안. 예. 뭐 그걸 또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자국의 중요한 국익이나 민족적 자존심에 관계되는 국제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거의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나타내곤 하는 일본의 매스미디어가 이 글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되었다. 그 당시 AP통신 등 여러 통신들에서도 다이아몬드 교수의 논문을 발췌 보도했던 만큼 일본 학계에도 널리 알려졌을 법한데 반응이 없었던 것은 아마도 반론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랬겠죠. 나는 이 논문을 입수해서 읽고 다이아몬드 교수에게 편지를 보내어 매우 감명 깊게 그 글을 읽었으며 내가 주재하는 문학사상 잡지에 번역 게재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곧 자신의 저서 총균세에 정리한 논문을 추가로 실어 개정판을 발행할 예정이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회답을 보내왔다. 그 후 수년 동안 나는 그 글에 관한 생각을 잊고 있다가 최근에 문득 한일 쌍둥이론이 떠올라 다시 다이아몬드 교수에게 그 논문에 관한 연구 과정과 그 후속적 연구 성과에 대해 문학사상지의 특별기고를 요청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바로 회답을 보내 얼마 전 그의 저서 총균세에 그 논문을 수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거를 처음 디스커버지에 발표했던 논문과 비교해 본 결과 약간 보완된 점 외에는 그 주요 논지는 거의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일본인들의 비위를 거슬릴 수 있는 단정적이고 직설적인 부분의 주장을 부드럽고 완곡한 표현으로 바꾼 부분이 눈에 띄었다. 아마도 공개적인 괄목할 만한 논박전은 없었지만 일본 쪽의 비공개적인 항의나 반론을 염두에 둔 때문인지도 모른다. 참고로 내가 이 논문의 요지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한 1998년 8월 15일자 문화일보 칼럼을 여기에 실어 애초에 디스커버지에 실렸던 논문과 이 책 특별 증보면에 수록된 글의 내용을 비교해 보았으면 한다. 원문보다 얼마나 순화가 됐었죠. 자, 한일 쌍둥이론의 의미. 인류 진화에 관한 연구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제렛 다이아몬드 박사가 일본인의 조상은 한인이라고 발표 큰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과학 전문 잡지인 디스커버 6월호에 일본인의 뿌리라는 제목을 단 특별기고에서 현대의 일본인은 기원전 4세기경에 벼농사 기술을 갖고 한반도에서 건너간 한인들의 후예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는 체질 인류학과 고고학 그리고 고고 언어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 분석한 실증적 연구라고 지적했다. 한인이 일본인의 조상이라는 제1의 증거는 일본인이 한국인과 외모가 너무 비슷하고 유전자가 같다는 데 있다. 제2의 증거는 언어학적 관심에서
같은 우랄알타이어족의 독특한 한일 두 언어의 공통점과 특징에 비추어 일본어는 집단 이민한 한인들이 쓰던 당시의 고구려 말이 변화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제3의 증거는 일본의 고대 조각상은 수염이 덥수룩한 아이누족이 아니라 동아시아인, 즉 한인들을 묘사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필자인 다이아몬드 박사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UCLA 교수이며 인류의 진화와 그 장래 예측을 연구 과제로 삼고 있다. 그는 복합과학적 시각에서 인류의 진화 과정과 어두운 미래를 예언한 제3의 침팬지와 인류 문명의 불평등의 원인을 집대성한 총균세 등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우리나라에도 번역 소개된 그 두 권의 저서는 모두 영국의 과학도서 대상을 받았고 후자는 미국의 퓰리처상을 받았다. 일본인의 조상이 한인이란 학설은 거의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구의 학계에서 어느 정도 정착된 여러 학설을 비교한 끝에 자신의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종래의 고고학과 문헌사학에 치중했던 한일 관계사 연구와는 달리 첨단과학의 지식을 도입한 권위 있는 서구의 학자가 일본인의 뿌리를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는 한국도 자기 주장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겠지만 일본에선 아주 불쾌한 거부 반응을 나타낼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이 글을 끝맺고 있다. 역사는 한일 양 국민들에게 상호 불신과 증오의 여지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는지를 증명하는 결론을 반가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아랍인과 유대인처럼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핏줄이 이어져 있지만 서로 오랜 전통적인 상호 적대적 감정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대립과 갈등은 상호간에 파괴적일 뿐 이로울 건 아무것도 없다. 분명히 한일 양 국민들은 유년기를 함께 지낸 한 핏줄의 쌍둥이 형제와 같다. 이제 동아시아의 정치적 미래는 그들 사이의 오랜 유대를 성공적으로 재발견함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고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그에게 편지를 보내어 한국어로 번역 소개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그는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기 위해 보완을 진행 중에 있으니 책으로 출판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디스커버지에 기고한 서론 정도의 맛보기 같은 글을 한국인에게 널리 읽히고 싶지 않다는 뜻인 것 같았다. 때마침 김대중 대통령의 10월 방일 외교 일정이 잡히면서 21세기를 맞은 새로운 한일 동반자 관계를 확립한다는 공동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됐다. 하지만 그런 선언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되풀이된 전례에 비추어 그 실효성은 미지수라고 하겠다. 문제는 아무리 금성맹약을 해도 일본 군대 위안부 문제 같은 과거 청산의 걸림돌이 불거져 나오거나 독도 문제 같은 현실 문제에 일본 측이 인색하고 부질없는 허욕을 발동할 때마다 설린 우호의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데 있다. 그런 어정쩡한 불화 관계는 한일 양국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처럼 한일 간의 상극 갈등의 역사보다 훨씬 길고 훨씬 심각한 구적 관계도 슬기롭게 청산하고 유럽 각국이 유럽연합의 깃발 아래 하나의 국가로 통합해가는 지구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종국적 과거 청산과 영원한 설린 우호 관계 확립을 위해서 다이아몬드 박사의 한 핏줄 쌍둥이 형제론이 일본인에게는 솔직한 과거 청산을 촉구하고 한국인에게는 과거를 너그럽게 용서토록 하여
항구적인 우호 관계 확립을 위한 자극제가 되었으면 한다. 문화일보 1998년 8월 15일자. 예,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번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천의 글. 1998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명저 총균세의 진가. 이현복 서울대 언어학과 명예교수. 저자는 생물학과 인류학의 권위자이며 한글의 예찬자로도 유명하다. 총균세는 제3의 침팬지로 우리에게도 이미 잘 알려진 제럿 다이아몬드 박사의 역저로 1998년 퓰리처상을 받은 명저이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의과대학 생리학 교수일 뿐만 아니라 인류학과 역사학의 조예가 깊으며 나아가서 인간의 언어와 문자에도 전문학자 못지않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특히 그는 인류의 문자를 비교 검토하면서 한글의 우수성을 설파한 논문을 1994년 미국의 과학 전문지 디스커버에 실기도 해서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다이아몬드 교수는 우리나라 학계의 초청을 받아 1995년 10월 한글날 서울에서 개최된 한글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해 한글의 우수성에 관한 강연을 한 적도 있다. 제3의 침팬지에서 인류의 진화 과정을 분석한 끝에 전쟁과 환경 파괴 등 인간이 지닌 공격성과 폭력성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했던 저자는 총균세에서는 오늘날 세계에 존재하는 문명의 불평등을 원인을 생태지리학, 생태학, 유전학, 병리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등에 의한 총괄적인 접근을 통해 많은 의문을 명쾌하게 규명하고 있다. 문명 간의 불평등은 왜 일어났는가? 오늘날 세계에는 문명의 차원에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유라시아에서 발원된 여러 민족, 특히 유럽과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아메리카로 이주한 사람들이 세계의 부와 쉼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오스트레일리아, 남북아메리카, 아프리카 남단의 원주민들은 백인 이주민들에게 예속되어 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째서 인류의 발전은 각 대륙마다 다른 속도로 진행되었을까? 그런 문명의 불평등이 굳어진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간명하다. 그것은 어떤 민족들은 총기, 병원균, 쇠를 비롯한 여러 요소들을 발전시켜 남보다 먼저 정치적, 경제적 힘을 얻은 반면에 어떤 민족들은 끝까지 그러한 힘의 요소들을 발전시키지 못했던 차이가 컸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그러면 어째서 그런 차이가 벌어진 것일까? 저자는 이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먼저 인류가 유인원에서 갈라져 나온 700만 년 전부터 최종 빙하기가 끝나던 13,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르기까지 인류의 진화와 그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인류의 조상들이 차츰 다른 대륙으로 퍼져나간 과정을 검토한 끝에 일부 대륙에서 인류의 발전은 다른 대륙에서의 발전보다 시간적으로 앞섰다는 결론을 얻는다. 저자는 또 지난 13,000년에 걸쳐 각 대륙의 환경이 역사에 미친 영향을 폴리네시아를 모델로 탐구하여 주목을 끈다. 즉 3,200년 전에 태평양 일대로 진출해 처음에는 단 하나의 사회에서 출발했던 폴리네시아인들이 환경이 제각기 판이하게 다른 섬들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오는 과정에서 각각 수렵 채진민 부족이나 원시 제국 등 각양각색의 파생 사회를 낳게 된 과정을 알기 쉽게 잘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또 선사시대에 야생동물과 식물이 가축화되고 농작물화되는 과정을 살피고 식량 생산 방식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 이동하는 방향과 속도의 차이와 그로써 빚어진 엄청난 결과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로 다른 대륙의 민족들이 충돌하게 된 사건들, 그 중에서도 역사상 가장 극적인 만남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대목도 매우 괄목할 만하다. 예컨대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의 군대가 잉카 제국 최후의 황제인 아타우알파를 생포한 사건 따위를 들 수 있다. 그 결과 저자는 서로 다른 대륙의 민족들이 충돌했을 때 승리한 쪽이 지닌 강점이란 곧 식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우위였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 정복자들의 심이란 야생 먹거리를 사냥하거나 채집하는 대신 농업이나 목축을 통해 식량을 생산하는 데서 나오는 바로 잉카족을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이라고 지적한다. 잉카인들을 정복한 스페인 군대의 힘인 병원균, 말, 문자, 정치조직, 기술 가로 열고 특히 무기와 선박 제조술 가로 닫고 등이 농업이나 목축으로 얻은 풍부한 식량의 여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다.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민족들은 총기, 병원군, 쇠를 비롯한 여러 요소들을 발전시켜 남보다 먼저 정치적, 경제적 힘을 얻었는데 왜 어떤 민족들은 그러지 못하고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그들은 과연 생물학적으로 열등했기 때문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저자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 민족 간의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환경적 차이에서 빚어졌다고 규정한다. 인간 사회가 초기의 추장, 사회의 수준을 넘어 경제적으로 더 복잡하고 사회적으로 계층화되며 정치적으로 중앙집권화된 사회로 발전할 때는 언제나 식량 생산이 그 기반이 되는데 식량원인 가축화, 작물화의 후보가 되는 야생 동식물의 종류와 수요가 각 대륙마다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각각의 대륙에서도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는 유난히 조건이 좋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술 혁신과 정치 제도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사회는 스스로 발명하는 것보다 다른 사회로부터 받아들인 것이 훨씬 많은데 한 대륙에서의 확산과 이동은 그곳의 여러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두 번째 차이는 바로 확산과 이동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고 이것들이 대륙마다 달랐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각 대륙의 면적과 인구의 차이도 환경적 요인으로 꼽힌다. 면적이 넓거나 인구가 많다는 것은 곧 잠재적인 발명가의 수가 많고 서로 경쟁하는 사회의 수도 많으며 도입할 수 있는 혁신의 수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우열의 차이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혁신적인 문물을 늘 도입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크다는 뜻인데 혁신적 문물의 도입과 보존에 실패하는 사회는 결국 경쟁에서 도태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선사시대로부터 환경적으로 유리한 지역에서 살게 된 우연이 오늘날 문명의 우열을 가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남북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남단의 원주민들과 유라시아의 민족들이 때부터 거주지역이 바뀌었다라면 오늘날의 사정은 정반대가 되었을 것으로 단정한다. 이는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분석하는 데 있어 대단히 흥미롭고 의미 있는 관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문명의 불평등 기원론으로서 획기적인 명제로 널리 추천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명저입니다. 이 책은 정말 대단한 책이고 읽고 나서 인류를 보는 시야가 확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인류라는 우리 호모사피엔스 종이라는
이 종을 보는 시야가 확 넓어졌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 또 복잡해져가지고, 그래도 그 복잡함의 기반을, 지금 현대 사회의 복잡함의 기반을 깨닫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책이었다. 정말 좋은 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미디어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옴기니의 글 이거 하나 남았는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예. 방송으로 송출을 했고요. 인터넷 유튜브에서 제 목소리를 통해서 이 책을 완독할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요.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니면 이 총교사를 읽고 싶었으나 자기는 그 책을 읽는 게 너무너무 싫다, 나는 듣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다 듣게 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시면 감사의 인사 정도는 남겨주시는 매너를 좀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옴기니의 글, 인류 문명의 불평등에 대한 수수께끼 풀이. 김진준, 번역 문학가. 번역도 지금 이 책이 아주 잘 됐어요. 부드러운 번역을 하셔서 읽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책들은 번역 투가 너무너무 두드러져서 읽기 힘들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요즘엔 좋은 번역가 분들이 많아서 그 덕분에 좋은 책들도 많이 접할 수 있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연과학자의 시각으로 규명한 인류 문명의 불평등 원인. 대학 시절 문화인류학을 수강할 때 한동안 나를 사로잡았던 화두가 있다. 주자다시피 문화인류학의 기본 명제는 문명에는 우열이 있으나 문화에는 우열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문명의 우열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오늘날의 세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구도를 이루게 되었으며 어째서 문명의 발달 속도는 각 대륙과 지역마다 달랐을까? 나는 감히 인류 문명의 불평등이 야기된 원인을 규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거대한 주제는 인문학을 전공한 내 한계를 크게 뛰어넘는 것이었고 나름대로 몇 가지 막연한 가설을 세워보기는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석학 제렛 다이아몬드가 25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가 내 앞에 놓여있다. 제3의 침팬지에서 인류는 과연 멸망하고 말 것인가? 라는 인간 역사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을 제시했던 그가 이번에는 인류 문명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처음에 나는 별다른 사전 정보 없이 원서의 서문을 읽다가 무릎을 탁 쳤다. 이거다. 바로 이것이 내가 알고 싶어 했던 문제다. 자연과학자의 시각으로 규명한 인류 문명의 불평등에 대한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 인류 문명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명쾌한 해답과 새로운 통찰력. 저자는 세계 문명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농업, 기술, 문자, 정치, 종교 등을 아우르는 인류사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방대한 책은 결코 지루하지 않다. 생태학, 진화생물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고고학을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흥미진진한 추리소설을 읽듯 혹은 퍼즐을 풀듯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도 좋을 정도다. 독자를 유쾌한 역사 여행으로 이끌고 가는 저자는
인류 사회의 다양한 문명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인류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통찰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책에서는 문명의 발전 속도가 각 대륙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요인, 인류사의 흐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요인들에 관해 광범위하게 다룬다. 이 책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친 오랜 연구 끝에 인류사를 철저하게 분석한 20세기가 낳은 중요한 과학 저술의 하나로 꼽힐 것이다. 13,000년에 걸친 인류 문명의 발전사의 엄청난 이론들을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했다는 점에서는 칼 세이건이 대중에게 널리 우주과학을 소개했던 코스모스에도 비견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탁월한 저서를 번역하기 위해 2개월에 가까운 준비 기간이 필요했고 번역 중에도 여러 차례 서점을 누벼야 했으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수십 권의 책을 꺼내 먼지를 털어야 했고 인터넷의 바다를 종횡무진 헤매야 했다. 그러나 그만큼 보람도 크다. 내 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을 몽땅 잡아먹은 이 탐욕스러운 책을 독자들에게 떠나보내며 지나간 나의 수백만 년이 머리 한 구석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음을 느낀다. 멋진 표현이네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번역을 하셨으니 책도 참 잘 나온 겁니다. 예, 멋진 표현입니다. 이 책이 독자들의 손에 전해지기까지 온갖 정성을 다 쏟은 문학 사상사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이 책의 텍스트로는 W.W. 노튼사의 양장 초판본 건스 제임스 앤 스틸 1997년을 사용했다. 참고로 초고의 부제는 원래 알기 쉬운 인류의 역사 13,000년 약사 A Short Story of Everybody for the Last 30,000 years 였으나 초판을 찍을 때 인간 사회의 다양한 운명으로 변경되었음을 부기한다. 아마도 인류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암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다. 예. 참고 문헌이 있는데요. 참고 문헌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읽지 않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총균세 도서관이나 서점에 있을 테니까 뒷부분을 찾아보시면 참고 문헌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부분 외국 서적들이라 우리가 좀 찾아보기 힘든 서적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로써 총균세 여러분과 함께 떠났던 기나긴 여행 총균세의 여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왠지 뭉클하네요. 왠지 뭉클합니다. 자, 다음 책은 제럿 다이아몬드 박사님의 제3의 침팬지라고 미리 예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현대 21세기에 파시즘이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그 파시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간은 아시다시피 침팬지에서 분화되어 생겨난 새로운 종입니다. 따라서 침팬지의 생물학적인 요소를 인간이 많이 이어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보통 침팬지와 98.4%나 유전자가 같은 제3의 침팬지는 1.6% 차로 인간이 됐고, 이젠 왜 멸망 위기에 섰는가 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 의식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앞에 한국 독자들에게 보내는 글부터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천인의 글도 있고 이런데, 책은 다 읽고 나서 읽는 게, 작품 해설도 있네요. 심지어는 이것도 다 읽고 나서 읽기로 하고, 옴기니의 말, 이것도 다 읽고 나서 읽기로 하고, 그냥 이번 시간은 큰 목차 중에 큰 목차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목차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프롤로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의 침팬지 차례. 프롤로그.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언은 적중할 것인가? 제1부. 인간은 대형 포유류의 일종. 제2부. 이상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 동물. 제3부. 인간의 특수성. 제4부. 세계의 정복자. 제5부. 갑자기 역전된 진보. 에필로그. 아무 교훈도 못 얻고 모든 건 잊혀지고 말 것인가. 이 책도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준벽돌 책이에요. 준벽돌. 이 참고문헌을 빼면 511쪽입니다. 511쪽인데 차례부터 해가지고 차례 빼고 프롤로그부터 하면 29쪽부터 시작하니까 480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예. 이 책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좀 빨리 마쳐야겠네요. 조금 빨리 마치고 저는 조금만 쉬었다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